상호야, 나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은지를 봤어.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는데 둘이 너무 다정해 보이더라. 그 순간 내 심장은 멎는 줄 알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사랑과 친밀감, 그리고 부부로서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배신 없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남성의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끝에는 아내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부산에서 화물 트럭 운전사로 일하는 55세 박상호다. 지난 25년간 부산 항구의 짠내, 나는 골목부터 울산의 차가운 공장까지 고속도로를 달렸다. 내 화물 운송은 잠 못 드는 밤, 땀에 젖은 셔츠, 그리고 피로로 따끔거리는 눈이었다. 아내 김은지와 이제 집을 떠난 두 아이,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큰애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작은애를 위해였다. 은지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은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도 포기하지 않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 전부라고 생각했다. 힘들었던 시절 해운대의 작은 아파트에서 단돈 몇 푼으로 버티던 때에도 그녀에게 전심을 바쳤다. 하지만 매서운 겨울밤 인천 휴게소에서 트럭을 세웠을 때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동수였다. 국제시장에서 싸구려 소주를 마시며 의리 있게 살자던 그 녀석이다. 그의 목소리는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속삭였다. 상우,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은지를 봤어. 어떤 남자와 번지르르한 정장을 입은 녀석과 너무 가까워 보였어. 웃고 손을 맞잡고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장난하냐? 동료 만난 거겠지. 은지는 큰 회사에서 일하니까 접대는 흔한 일이야.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캐빈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고속도로의 불빛이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치 큰 비 후 갈라진 도로처럼 나는 자문했다. 내가 평생 희생하며 사랑한 여자가 나를 배신했을까? 그날 밤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인천 휴게소의 트럭 캐빈에 누워 얇은 유리창으로 스며드는 추위가 느껴졌지만 마음속의 냉기가 더 뼈를 내었다. 15년간 사랑한 아내 은지가 낯선 남자와 웃으며 있는 모습이 망가진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열어 은행 앱에 접속했다. 내가 밤낮 없이 화물을 나르며 채운 공동 계좌에 심장이 조이는 숫자들이 떠 있었다. 매주 토요일 밤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수백만 원이 지출되었다. 식당도 쇼핑도 아닌 호텔.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누구와?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 진실이 나를 찢어놓는다 해도. 며칠 뒤 해운대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반짝이는 루이비통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은지가 절대 사지 않던 명품이었다. 그녀는 늘 말했다. 돈은 애들 키우는데 써야지. 사치품은 필요 없어. 나는 멍하니 물었다. 이 가방 어디서 났어? 은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동료가 생일 선물로 줬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피했고 거짓임을 알았다. 의심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나는 은지를 미행하기로 했다. 토요일 밤 부산에서 대구로 늦은 화물을 나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신
나는 트럭을 강남의 그 호텔 근처 어두운 골목에 세웠다. 넌 불빛이 눈부신 호텔 입구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은지가 택시에서 내렸다. 화려한 드레스, 높게 묶은 머리, 내가 알던 소박한 아내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웃었다. 내 맘을 녹이던 그 미소가 이제는 남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가슴에 칼이 꽂히는 순간이 왔다. 동수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친구, 국제시장에서 소주를 나누며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녀석. 그가 은지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이며 연인처럼 호텔로 들어갔다. 나는 의자에 매달리듯 앉아 숨을 몰아쉬며 모든 걸 부수고 싶은 분노를 억눌렀다. 하지만 진실을 얻으려면 냉정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다. 그 이미지는 나를 태웠지만 동시에 결심을 불태웠다. 이들은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은지와 동수가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며 웃는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칼에 베이는 듯 아팠다. 하지만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인천 휴게소의 흐릿한 불빛 아래 트럭 캐빈에서 나는 사진과 영상을 다시 보았다.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은지,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동수. 그 이미지는 내 안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지만 정의를 원한다면 냉정을 유지해야 했다. 나는 그날 밤 호텔로 뛰어들지 않았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증거. 다음 날 부산 서면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중년의 변호사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침착하게 말했다. 박 씨, 증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과 영상은 좋지만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메시지, 영수증, 그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의 말은 차가운 물 같았지만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날 밤 해운대 아파트에서 은지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전화기를 훔쳐보았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 사실이 더 쓰라렸다. 메시지 앱에서 은지와 동수의 대화를 찾았다. 토요일 밤 늘 가던 곳에서 만나. 방 예약했어. 상우가 의심하지 않게 조심해. 일이 복잡해지면 안 돼. 심장이 짓눌리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몇 달째 내 뒤에서 몰래 만났다. 조사는 계속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 동수는 몰디브 여행, 강남의 호화로운 파티, 심지어 새 롤렉스 시계를 자랑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나? 나는 공동 계좌를 다시 확인했다. 호텔뿐 아니라 보석상, 여행사에서도 큰 돈이 나갔다. 내가 비바람 속에서 운전하며 번 돈이 그들의 즐거움에 쓰였다. 전화기를 부수고 싶었지만 멈췄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친구 모임은 완벽한 기회였다. 은지와 동수가 모두 참석할 터였다. 그들은 내가 뭘 준비했는지 모를 것이다. 나는 메시지를 복사하고 영상과 사진을 USB에 저장했다. 짧지만 날카로운 말을 준비했다. 나는 그들이 군중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트럭 캐빈에서 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연습했다. 마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권투 선수처럼. 그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고속도로 불빛 아래 분노가 아닌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심이 새로운 힘을 주었다. 부산 서면의 작은 술집에서 열린 친구 모임. 밤, 소주와 김치볶음 냄새가 공기에 퍼졌다. 고등학교 친구들의 익숙한 얼굴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곧 폭풍이 몰아칠 줄 몰랐다. 내 심장은 트럭 엔진이 전속력으로 달릴 때처럼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떨림을 감췄다. 공유할 게 있어. 나는 말하며 방 한구석에 앉은 은지와 동수를 보았다. 은지는 어색하게 웃었고 동수는 소주를 홀짝이며 태연한 척했다. 나는 전화기를 꺼내 낡은 TV에 연결했다. 다들 이거 봐. 영상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드레스의 은지가 동수와 손을 잡고 강남 호텔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장면. 이어서 그들의 메시지 캡처. 토요일 밤 늘 가던 곳에서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옆방 노래방 음악만 희미하게 들렸다. 은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에 든 술잔을 떨어뜨렸다. 잔이 테이블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동수는 벌떡 일어나 더듬거렸다. 상호, 오해야. 그건 단 한 번이었어. 나는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오해? 내 계좌 돈은 어디 갔지? 너의 몰디브 여행, 롤렉스 시계, 내 아내의 루이비통 가방, 그 돈 어디서 났어? 나는 테이블에 영수증 뭉치를 던졌다. 호텔, 보석, 호화로운 여행에 쏟아부은 수백만 원의 기록. 친구들은 놀라움에서 경멸로 바뀌는 눈초리로 그들을 보았다. 오랜 친구 재민이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수,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은지, 당신은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이었는데. 은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내가 아는 은지가 아니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5년간 고속도로에서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너희는 내 뒤에서 배신했어. 동수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그는 달려들려 했지만 친구들이 그를 말렸다. 나라는 무거운 침묵 속에 그들을 두고 나왔다. 서면 술집에서의 모임 이후 은지와 동수의 삶은 국제 시장을 스치는 바람처럼 빠르게 무너졌다. 배신 소식은 부산 전역에 퍼졌다. 자갈치 시장의 생선 장수부터 은지의 동료들 채팅방까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트럭 운전사의 배신한 아내, 겉으론 얌전한 척했으면서 친구랑 몰래. 은지는 동료들이 가정을 위해 희생한 운전사의 아내라며 칭찬하던 여성이었지만 이제 회사에서 쫓겨났다.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를 망쳤고 큰 고객이 은지가 공동 계좌 돈으로 사치를 했다는 걸 알게 됐다. 은지의 옛 동료에게 들었다. 그녀는 변명했다. 난 그냥 행복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는 늘 트럭이랑 고속도로에만 있었어. 그 말은 내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행복? 내가 허리 아프게 눈 침침하게 25년을 달리며 번 돈은 그녀에게 뭐였나? 동수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라 자랑했지만 그날 밤 이후 그의 인격에 대한 소문이 일본 파트너에게 퍼졌다. 그들은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취소했다. 부도덕한 자와는 거래 안 한다고 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동수가 회사 돈을 횡령해 몰디브 여행과 은지에게 준 사치품, 그녀가 사진에 섞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는 걸 알았다. 그는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 영수증, 메시지, 그가 지운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캡처까지. 그 다음 주 나는 이혼 소장을 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강남 호텔의 은지와 동수 영상, 그들의 은밀한 메시지, 공동 계좌의 지출 내역을 제출했다. 부산 법정에서 나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모든 걸 밝혔다. 은지는 반대편에 앉아 눈이 빨갛게 충혈됐지만 진심 어린 후회는 보이지 않았다. 한 재판에서 그녀는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자 흉내를 냈다.
상호, 내가 잘못했어. 너무 외로웠어. 당신은 늘 멀리 있었고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외로웠다고? 내가 비바람 속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운전한 밤들은 뭐였지? 당신과 동수는 내 뒤에서 웃으며 내가 번 돈을 썼어. 이제 외로움을 핑계대?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는 은지를 차갑게 보며 고개를 저었다. 법원은 해운대 아파트, 자산 대부분, 그리고 동수 회사에서 횡령으로 나온 보상금을 내게 주었다. 법정을 나서기 전 은지는 복도에서 내 옷소매를 잡고 울며 말했다. 상우,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바뀔게. 나는 그녀의 손을 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5년간 너를 소중히 여겼지만 너는 배신을 택했어. 끝났어, 은지. 부산의 햇빛은 눈부셨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배신의 짐은 내려놓았지만 고속도로의 차가운 밤과 내가 미루어온 꿈들, 그 상처는 영원히 남을 터였다.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나는 새 삶이 필요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운전사가 아닌 삶 재판 후 나는 해운대 아파트를 팔았다. 25년의 추억이 담겼지만 이제 배신으로 얼룩진 그곳이었다. 옷 몇 벌과 트럭에서 듣던 낡은 라디오를 챙겨 부산 항구로 갔다. 제주로 가는 페리에 올랐다. 푸른 하늘과 파도 소리가 지친 운전사를 환영하는 듯했다. 이혼으로 받은 돈으로 성산에 작은 땅을 샀다. 일출봉 해변 근처였다. 매일 아침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보이는 곳. 나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으로 신선한 해산물 요리, 구운 전복, 오징어 볶음, 해물 덮밥을 내놓았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좋아했다. 매일 카운터 뒤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바다 내음을 맡으며 내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어느 오후 테이블을 닦다가 근처 카페 주인인 민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박씨, 바다만 보고 살 순 없어. 한라산에 올라가 봐. 구름과 하늘을 보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나는 웃었다. 늙은 몸에 운전으로 망가진 허리로 뭘 하겠나 싶었다. 그래도 시도해봤다. 처음 한라산을 오르며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 구름이 느리게 떠다니고 붉은 노을이 펼쳐지는 걸 보니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등산클럽의 새 친구들, 민수, 젊은 교사 지원, 화가 태호는 나에게 천천히 살며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삶의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고속도로의 밤 이야기를 들려줬다. 은지나 동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상처는 바다에 맡겼다. 어느 날 식당을 정리하다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큰딸 수민에게서 편지가 왔다. 아빠, 모든 걸 이겨낸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쓰러질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여요. 아빠 식당은 저도 배워야 할 꿈이에요. 편지를 읽으며 눈이 따끔거렸다. 슬픔이 아니라 혼자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니 나는 일에만 치중하며 차가운 밤을 운전했고 나 자신을 잊었다. 이제 제주의 하늘 아래 나는 평온을 찾았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는 운전사가 아니다. 나는 자유로운 박상호다. 바다와 산 사이에 서서 일출봉의 태양처럼 빛나는 새 이야기를 쓰기 준비가 되었다.